3년 전 계곡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죽은 거 아니야. 존재할 수 없는 번호, 이미 해지된 휴대폰. 그런데 발신 위치는 사고가 난 그 계곡 근처. 더 기이한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다. 소문내지 마. 캡처하지 마. 왜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걸까? 그리고 23일 뒤 또 한 통. 그날 밤 사진을 봐. 그 순간 죽음으로 덮였던 진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숨기고 있었다. 딸은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죽여진 것처럼 만들어진 걸까? 경기도 수원, 조용한 빌라촌 2층. 65살의 박순희 씨는 그날도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음을 끓이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시고 딸이 좋아하던 화분, 제라늄에 물을 주었습니다. 딸 강민주, 3년 전 2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익수, 물에 빠져 사망. 2021년 5월 강원도 어느 계곡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민주는 그날 남자친구 유재현 그리고 친구 둘과 함께 계곡 여행을 갔습니다. 저녁 무렵 민주 혼자 물가에 나갔다가 발이 미끄러져 급류에 쓸렸다고 했습니다. 수색대가 이틀을 뒤졌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없는 실종사. 검사는 익사로 추정 결론을 냈고 이듬해 법원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제라늄에 물을 주며 살았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집에 오던 날 창가에 놓고 간 그 화분. 꽃이 지고 또 피고 또 지는 사이 3년이 흘렀습니다. 민주의 아버지 강철수 씨는 딸이 사망 선고를 받던 해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면 시어머니 이말순 할머니 그리고 전 남편의 남동생 강철민 씨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족이 나중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박순희 씨는 그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제라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미음 한 그릇을 떴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딸 민주, 강민주. 박순희 씨는 한동안 그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딸 민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5살의 손가락이 평생 두부 만들고 밥 매던 그 손가락이 그토록 심하게 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나 죽은 거 아니야. 단 10글자였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 문자를 5번, 10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눈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발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자동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같은 멘트였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오랜 친구 정복순 씨가 아침 산책을 끝내고 들렀을 때 박순희 씨는 여전히 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얗잖아. 정복순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정복순 씨가 화면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민주 번호잖아. 응. 박순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변경 안 했어. 폰도 그대로 두고 있어. 요금도 내가 내고 있었어. 정복순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누가 민주 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박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민주가 살아있다는 거지. 정복순 씨는 박순희 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젊고 무심한 남자였습니다. 박순희 씨가 문자 화면을 보여주자 형사가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누군가 고인의 유심을 재활용하거나 번호를 도용해서 장난 문자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악의적인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요? 박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사기예요?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다고만 했는데.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통신사의 번호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순희 씨는 경찰서를 나오며 정복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 정복순 씨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믿어. 엄마 느낌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 문자를 가족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순 할머니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런 문자 받았다고 괜히 소문내지 마. 돌아다니면 좋을 거 없어. 어머니, 민주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민주는 죽었어. 죽은 거야.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동생 강철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강철민 씨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형수님, 그 문자 캡처하거나 저장하지 마세요. 어떤 사기꾼이 보낸 건지 모르니까 함부로 퍼뜨리면 형수님만 피해봐요. 캡처를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증거를 남기면 역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철민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민주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이렇게도 차갑게 반응하는 걸까? 그리고 왜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걸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을 통해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한 결과가 왔습니다. 결과는 불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주 명의의 그 번호는 사망 선고 직후인 2022년 초에 정식으로 해지되었습니다. 해지 이후 그 번호는 재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번호에서 문자가 온 것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번호 스푸핑이라고 다른 번호를 발신 번호처럼 위장하는 기술이 있긴 합니다. 사기에 자주 쓰이는 수법인데 이 경우에 왜 그렇게 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럼 누가 이 문자를 보낸 건지 알 수 있어요? 역추적은 시간이 걸립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번호 위장 기술.
그렇다면 민주의 번호를 일부러 사용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하필 민주 번호를? 엄마 외에는 아무도 그 번호에 연락처를 저장하고 있지 않을 텐데 엄마에게만 이 문자를 보내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박순희 씨는 이상한 것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문자가 온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5월 14일. 민주가 계곡에서 사라진 날이 5월 14일이었습니다. 정확히 3년 기일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낡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3년 전 사고 당시 경찰이 건네준 서류들, 수색일지, 당시 함께 계곡을 갔던 동행자들의 진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민주와 함께 갔던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유재현, 친구 이수진,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박도현. 유재현은 사고 직후 민주가 혼자 물가에 내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수진은 그 시간에 나는 텐트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도현은 유재현의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이 너무 깔끔하게 일치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세 사람이 단 하나의 가능성만 입을 맞추듯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걸 처음 읽을 때도 이상했지만 슬픔에 묻혔었습니다. 이제 다시 읽으니 이상함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박순희 씨는 3년 만에 유재현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주 어머니예요.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저녁 늦게 유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민주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살아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재현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놀란 건지 아니면 놀라는 척하는 건지 박순희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현아, 나는 지금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날 민주랑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뭐야? 그거야 3년 전에 경찰한테 다 진술했는데요. 경찰한테 한 말 말고 나한테 해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재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민주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지금 와서 다시 들쑤시면 어머니만 더 힘드세요. 끝난 일이라고. 박순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끝난 일이야? 유재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문자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날 계곡에서 사라졌고 시신도 못 찾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재현아. 네. 네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려? 유재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말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 박순희 씨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유재현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순희 씨는 혼자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민주가 사망 선고를 받은 뒤 민주 명의의 생명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수익자는 강철수 씨, 즉 민주의 아버지였습니다. 강철수 씨는 그로부터 6개월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금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박순희 씨는 상속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철수 씨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목록에 민주의 보험금 수령 내역이 없었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니 그 계좌에서 수령 사흘 만에 전액 이체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강철수 씨 어머니, 즉 시어머니 이말순 할머니의 계좌였습니다. 박순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의 보험금 2억 3천만 원이 사흘 만에 시어머니 계좌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강철수 씨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말순 할머니의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순희 씨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주가 죽고 석 달 뒤 이말순 할머니가 박순희 씨에게 한 말. 순이야, 네가 어차피 상속 받을 거 없어. 민주는 우리 집 자식이니까. 보험금이나 재산은 우리 집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당시엔 그 말이 너무 차갑고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말에 진짜 의미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가 사망 선고를 받기 전에 작성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민주 명의의 작은 빌라 한 채. 민주가 사회 초년생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으로 구매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소유권이 민주 사망 선고 직후 시동생 강철민 씨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위임장을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이었습니다. 위임장의 서명은 강민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 작성일은 민주가 계곡으로 여행 떠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박순희 씨의 손이 서류를 쥔 채 떨렸습니다. 민주가 여행 전날 시동생 이름으로 자기 집 소유권을 넘기는 위임장을 작성했다? 민주는 강철민 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문자가 온 지 23일째 되던 날 밤, 박순희 씨가 잠들려고 누운 11시, 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딸 민주. 박순희 씨는 이번엔 바로 열었습니다. 엄마, 재현이 오빠한테 물어봐. 그날 밤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사진. 박순희 씨는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무슨 사진일까? 계곡에서 사고가 난 날 밤. 유재현이 찍은 사진이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담은 사진? 박순희 씨는 이번엔 경찰 신고보다 먼저 정복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순 씨의 조카 사위가 사진 관련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조카 사위, 이도현 씨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이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문자 2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도현 씨가 꼼꼼히 분석한 결과 말했습니다. 발신 기술 자체는 번호 위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뭔데요? 문자에 메타데이터가 붙어 있는데요. 발신 위치가 추적됩니다. 정확한 좌표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지역이 잡혀요. 박순희 씨가 숨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예요? 이도현 씨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3년 전에 사고가 난 그 계곡 인근 지역이에요. 박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가 사라진 그 계곡. 그 근처에서 누군가가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정복순 씨가 말렸습니다. 순이야, 혼자는 안 돼. 나도 같이 갈게. 두 노인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계곡 입구에는 여전히 낡은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곡 입구 마을에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 식당에 들어가 밥을 시키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3년 전에 계곡 사고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죠. 젊은 여자분이 사라진 사건 아니에요? 그때 수색대가 며칠씩 왔었는데 혹시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본 적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작년 가을쯤에 그 사진에서 본 것 같은 젊은 여자가 여기 왔었어요. 밥 먹고 갔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주문할 때 목소리가 여기 오셔서 사진 두고 가신 거 맞죠? 사진이요? 그때 사고 나고 나서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여기 오셔서 사진을 가져오셨잖아요. 혹시 찾냐고 물어보실까봐 붙여뒀는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카운터 옆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3년 된 실종자 안내 전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주의 사진이 실린 전단. 박순희 씨가 사고 직후 직접 만들어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분 이 전단을 보고 한참 있다가 나갔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박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년 가을 민주가 살아있다면 31살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피해 모자를 눌러 쓰고 이 계곡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식당 아주머니의 말을 더 캐묻자 한 가지 정보가 더 나왔습니다. 계곡에서 2km쯤 산 위로 올라가면 오래된 빈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끔 불빛이 보인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이 나온다, 뭐다 하는 말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올라가 본 사람이 없어서 박순희 씨와 정복순 씨는 마을 청년 한 명에게 부탁해 폐가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따라 40분을 걸었습니다. 65살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박순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가는 작은 함석 지붕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 살다가 떠난 것 같은 집. 그런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침낭 하나, 라면 봉지 몇 개, 그리고 충전기 하나. 박순희 씨가 그 충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핀 모양이 최신 기종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폐가에 최근에 누군가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한켠 나무 벽에 무언가가 박혀 있었습니다. 못에 걸린 작은 종이 한 장, 거기에 손글씨로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시간이 있어. 재현이 핸드폰 사진 폴더. 박순희 씨는 그 종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그 한 글자가 3년 동안 굳어있던 박순희 씨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복순 씨가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우리 민주 살아있어. 박순희 씨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이도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이번엔 담당 형사가 바뀌었습니다. 베테랑 여형사 정세라 경이었습니다. 정세라 경이는 박순희 씨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위임장 서명 필적을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재현 씨에게 임해 동행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틀 뒤
유재현이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정세라, 경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밤 사진 찍은 거 있습니까? 유재현이 굳어서 말했습니다. 무슨 사진이요? 계곡 사고 당일 유재현 씨 핸드폰 사진 폴더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영장 없이는 안 됩니다. 유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세라, 경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장은 이미 청구했습니다. 유재현의 얼굴이 흰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 유재현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이도현 씨가 참여해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 삭제된 것은 사진 폴더였습니다. 2021년 5월 14일 사고 당일 밤 총 17장의 사진이 복원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박순희 씨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복원된 사진 17장. 처음 몇 장은 계곡 풍경이었습니다. 낮 시간에 맑은 계곡물, 바비큐를 굽는 장면, 4명이 함께 찍은 사진. 민주는 그 사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고 몇 시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12번째 사진부터 달라졌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텐트 안, 불빛이 희미한 화면. 그 사진에는 두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유재현과 처음 보는 남자.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을 정세라, 경희가 분석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강철민, 박순희 씨의 시동생이었습니다. 강철민은 사고 당일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의 알리바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계곡 텐트 안에서 유재현과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6번째 사진. 계곡 물가. 그 사진에는 두 남자가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형사들이 분석한 결과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번째 사진. 그 사진은 흔들려서 반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떨어지는 순간 찍힌 것처럼. 그 반쪽 사진에 담긴 것은 누군가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카메라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빼앗으려는 손처럼. 정세라, 경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 씨는 그날 밤 강제로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 때문에 위험해진 겁니다. 수사가 급진전되었습니다. 강철민이 연행되었습니다. 유재현도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로 드러난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강철민은 민주의 빌라를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혼자 샀고 민주가 죽으면 위임장만 있으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재현에게 접근했습니다. 유재현은 당시 심각한 사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제안했습니다. 빚을 해결해 줄 테니 민주의 계곡 여행을 주선하고 그날 밤 민주를 물에 빠뜨려라.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민주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의식이 사라지면 계곡에 빠뜨리는 것. 그런데 민주는 그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 그 음료를 다른 곳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텐트 밖에서 우연히 강철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텐트 안을 몰래 들여다봤고 강철민과 유재현이 계획을 나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주는 핸드폰으로 텐트 안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강철민이 민주를 발견했고 핸드폰을 빼앗으려다 실패했습니다. 민주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강철민과 유재현이 뒤를 쫓았습니다. 산속에서 민주는 이미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민주는 죽은 척했습니다. 계곡 물가에서 신발을 남겨두고 그들이 찾을 수 없는 숲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산속에서 혼자 밤을 버텼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색이 시작될 때 민주는 이미 그 지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강철민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는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신분증도 없이 이름도 숨긴 채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민주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거. 자신이 찍은 그 사진이 유재현의 핸드폰에 남아있다는 것을. 직접 나설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유재현의 핸드폰에 답이 있다는 것을. 강철민과 유재현이 구속된 날, 정세라 경위가 박순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민주 씨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신변 보호하러 가고 있습니다. 박순희 씨는 수화기를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강원도 인제군 외딴 마을입니다. 민박집에서 일하며 숨어 있었어요. 박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딸은 살아 있었고 어머니는 죽은 딸의 번호를 지우지 않은 채 제라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가 강원도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찰 차량 옆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도 짧아지고 3년의 세월이 새긴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지만 박순희 씨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민주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눈빛. 엄마. 민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가 달려갔습니다. 65의 어머니가 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주가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어. 무서워서.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도 할까봐. 박순희 씨가 딸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살아있으면 돼. 그것만으로 다 돼. 정복순 씨가 그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수사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강철민은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부동산 사기 등 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유재현은 공동살인 미수 및 사기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불법 보험금 수령 관련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의 빌라는 원상 복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험금 2억 3천만 원은 환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정세라 경위는 한 가지를 끝까지 의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계곡 폐가에서 발견된 그 메모지. 엄마, 아직 시간이 있어. 재현이 핸드폰 사진 폴더. 민주에게 물었습니다. 폐가에 메모 남긴 거 맞지요? 민주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 그 폐가 같지만 메모 남긴 적 없어요. 종이 같은 거 없었는데. 정세라 경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그 메모는 누가 남긴 겁니까?
민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로. 정세라 경위는 그 메모지를 감정했습니다. 종이 재질, 잉크 성분, 지문. 지문은 민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것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메모를 남긴 사람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풀리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것처럼 정세라 경위는 그 메모지를 서류 봉투에 넣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건에는 설명되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든 인연이라 부르든. 민주가 서울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집 구조도, 동네도, 슈퍼마켓 위치도. 그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가의 제라늄. 민주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봄, 박순희 씨가 꽃집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직 살아있어? 민주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응. 3년 동안 물 줬지. 박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민주가 손끝으로 잎을 만지며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없는 동안 외롭지 않았어? 박순희 씨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외로웠지. 근데 이게 있었어. 제라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면서 네가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냥 그렇게. 민주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꽃이 피는 데는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박순희 씨는 3년 동안 딸이라는 씨앗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성도 없이, 그냥 엄마라서. 그것이 딸을 살렸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